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예전 이집트 박물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와, 거긴 정말 유물들이 말 그대로 창고처럼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죠. 심지어 그 귀중한 고대 기둥을 사람들이 그냥 의사처럼 깔고 앉아 쉴 정도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5천년의 역사를 정말 완벽하게 담아낸 어마어마한 새로운 공간이죠. 오늘 해설에서 파헤쳐볼 주제, 바로 새롭게 탄생한 이집트 대박물관입니다. 1902년에 지어졌던 옛날 박물관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유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의 창고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그 혼란을 끝내기 위해 무려 1조 5천억 원,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경이로운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한 건물이 저 유명한 기자 피라미드 3개의 꼭지점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생명력이 넘치던 경작지와 황량한 사막,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딱 만나는 그 경계선에 박물관을 세워둔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할 5가지 핵심 테마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박물관의 시작으로 파라오들의 절대 권력, 고대인들의 진짜 삶과 본성, 영원한 삶에 대한 그들의 기묘한 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과 황금의 방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박물관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 딱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5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유물만 무려 5만 점이라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박물관 입구 중앙정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을 가장 먼저 압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m가 넘는 엄청나게 거대한 람세스 2세의 석상인데요. 와, 이 석상을 올려다보고 있으면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자신감 넘치고 자의식 넘쳤던 파라오의 위엄이 그야말로 단번에 느껴집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파라오의 절대 권력, 돌에 새겨진 그들의 과대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대계단 쪽으로 가보면 고대 파라오들이 자기 권력을 어떻게 돌에다 콱 박아 넣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은 대체 어떻게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역사에 남겼을까요? 바로 왕의 이름이 적힌 타원형 프레임, 카르투시라는 걸 썼습니다. 일종의 지워지지 않는 마법의 소유권 도장 같은 거였죠.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람세스 2세 있죠? 이 왕은 오벨리스크 석상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발바닥 쪽에 자기 카르투시를 새겨 넣었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대지 자체가 전부 다 내 땅이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주 거대하고 이기적인 권력의 도장인 셈이죠. 자의식이 진짜 장난 아니죠. 고대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크게 남쪽의 상이집트와 북쪽의 하이집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왕관 모양도 달랐어요. 상이집트는 불림핀처럼 길쭉하게 생겼고 하이집트는 앞이 평평하고 뒤가 툭 튀어나온 모양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파라오들은 이 2개의 이질적인 왕관을 하나로 쑥 합쳐서 쓰고 다녔습니다. 이게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바꾼 게 아니고요. 나일강을 따라 펼쳐진 이집트 전체를 내가 완벽하게 통일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상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흔히들 그거 외계인이 지었잖아? 아니면 마법으로 뚝딱 만든 거 아니야?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인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피라미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오 스네페르를 한번 볼까요? 이분 처음 메이둠에서 피라미드를 짓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슈르에서 다시 지을 때는 이거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짓는 중간에 각도를 팍 꺾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굴절 피라미드예요. 그래도 이 스네페르가 대단한 게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계속 다듬어서 결국 역사상 최초로 완벽한 사각뿔 형태인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해냅니다. 이 엄청난 건축물들 절대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에요. 아주 집요한 인간 엔지니어링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나 뉴스 보면 캔슬 컬처라고 해서 과거 기록 싹 다 지워버리고 매장하는 거 많이 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4,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호렘헤브라는 파라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권력을 딱 잡고 나서 자기 정통성을 세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전임자들의 기록을 정으로 쪼아서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급진적인 일신교도였던 아크나텐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투탕카멘 그리고 아이까지 싹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중간에 4명의 왕을 건너뛰어서 자기가 아멘호테프 3세의 직계 후계자라고 역사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워버린 전임자들을 가리켜서 질병이라고 불렀대요. 와, 권력을 위한 냉혹한 기록 말살, 정말 예나 지금이나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파라오들이 평생 푹신한 왕좌에 앉아서 편하게만 지냈던 건 아닙니다. 통치 기간이 짝 30년이 되면 일종의 신체적 운전면허 갱신 같은 걸 해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세드 축제라는 건데요. 파라오는 자기가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릴 만큼 힘이 넘치고 건강하다는 걸 신과 백성들 앞에서 직접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코스를 직접 막 달려야 하는 육체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죠. 아무리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졌더라도 게을러질 틈이 없었던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삶과 인간의 본성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 훨씬 더 현대적입니다. 이제 메인 갤러리 쪽을 둘러보면서 평범한 고대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목마를 때 주로 뭘 마셨을까요? 평민들에게 맥주와 빵은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밥이랑 김치 먹는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완전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반면에 와인은 포도가 잘 안 자라는 기후 때문에 레바논 같은 먼 곳에서 직접 수입해와야만 마실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싸고 희귀한 사치품이었죠. 여기서 진짜 웃긴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피에 굶주려서 인류를 다 멸종시켜버리려던 무시무시한 사자 여신 세크메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신을 어떻게 진정시켰는지 아세요? 맥주를 엄청나게 먹여서 아주 만취하게 만들어서 잠재웠다고 합니다. 술 앞에서는 신이나 사람이나 진짜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죠? 요즘 소셜미디어나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 자수성가 스토리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진짜 힘들게 시작했는데 내 노력으로 이만큼 성공했다. 이런 이른바 허슬컬처 게시물들이요. 근데 고왕국 시대에 고위 관료였던 웨인이라는 사람의 비석을 보면 이게 절대 현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흙수저로 시작했는데 오직 자기 능력과 뼈를 깎는 노력만으로 군대의 최고 위직까지 쫙 올라갔고 왕도 여러 명 모셨다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을 해놨어요. 4,000년 전에도 무조건 다친 사회가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있었고 또 자기 자수성가 스토리를 막 동네방네 뽐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지금이랑 진짜 100% 똑같았던 겁니다. 자, 4장입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영생에 대한 기묘한 집착, 미라와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후 세계 섹션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셨던 그 붕대 칭칭 감고 어기적 걸어다니는 괴물, 미라 이미지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미라는 귀신이나 괴담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육체를 보존한다는 건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무사히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물리적인 그릇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현대식으로 딱 비유하자면요. 소중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서버 백업 시스템이었던 거죠. 육체라는 서버가 망가지면 나의 영원한 삶도 끝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서버를 백업하는 과정이 사실 꽤 리얼하고 적나라했습니다. 시신이 썩는 걸 막으려고 내장 장기들을 하나하나 빼내서 각각 다르게 생긴 단지들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이 단지들을 호르스의 네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람 머리를 한 임세티라는 단지에는 간을 넣었고요. 개코 원숭이 모습인 하피에는 폐를, 자칼 머리를 한 두아무테프에는 위장, 그리고 매 머리 모양의 케베세누프에는 장을 담았습니다. 듣기에는 좀 끔찍한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인체 장기에 대해 엄청나게 고도화된 해부학적 지식을 꿰뚫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장기를 무사히 빼냈다면 이제 시신 그 자체를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야겠죠? 당시 고위층 사람들은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마트류시카 아시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는 거요. 그런 식으로 겹겹이 쌓인 다준 관 시스템을 썼습니다.
제일 바깥쪽은 수입산 최고급 레바논 삼나무로 두껍게 겉관을 만들고요. 그 안쪽은 종이죽이랑 회반죽을 섞어서 만든 아주 가성비 좋고 튼튼한 신소재, 카르토나주로 속관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안쪽에 붕배로 꽁꽁 감싼 미라를 눕힌 거죠. 비바람이나 도굴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시신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보안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사람만 미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려고 무려 수백만 마리의 동물 미라를 엄청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악어의 신 소베크를 기리기 위해서 진짜 악어를 미라로 만들었고요. 매의 신 호루스, 지혜의 상징인 따오기의 신 토트, 심지어 고대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귀여운 고양이 미라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경외심이나 종교적 열정이 사람을 넘어서 자연 생태계 전반으로까지 넓게 뻗어 있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드디어 5장입니다.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죠. 투탕카멘과 황금의 방, 소년왕의 보물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해설의 가장 눈부신 클라이맥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비운의 젊은 파라오 투탄카멘을 위해 온전히 헌정된 화려한 전시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숫자, 바로 5,400입니다. 옛날 박물관에서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투탕카멘 유물을 고작 100여 점 정도밖에 못 꺼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집트 대박물관에서는 도굴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무덤에서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 이 5,400여 점의 부장품 전체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자리에서 싹 다 감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투탕카멘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파라오의 저주 아니신가요? 그 무덤 열었던 사람들 다 피토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무시무시한 미스터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통계적 현실을 딱 들이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당시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2,000명쯤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사망한 사람은 겨우 20명밖에 안 됐어요. 심지어 이분들 평균 사망 연령이 50대 중후반이었는데 이게 당시 1920년대 영국의 평균 수명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파라오의 저주,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자극적인 특종 기사거리가 필요했던 언론들이 억지로 짜맞춘 완전한 허구의 신화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무거운 황금 마스크 뒤에 숨겨진 투탕카멘의 진짜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같이 묻혀있던 물건들을 쓱 살펴보면 영락없는 평범한 10대 소년의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세네트라는 고대의 휴대용 보드게임을 챙겨간 건 물론이고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잉크를 나눠서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펜케이스. 그리고 심지어 4, 5색에 가서도 맛있는 건 먹어야겠다면서 최고급 부위만 골라서 고기 미라까지 정성껏 함께 묻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던 최고 정점의 신성한 파라오였지만 결국 그 역시도 재미있는 게임 좋아하고 맛있는 고기 좋아하던 아주 친근한 소년이었다는 거죠. 자, 고대 이집트가 남긴 진짜 유산. 오늘 우리가 쭉 둘러본 이 거대한 이집트 대박물관의 진짜 놀라움은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거나 미라의 저주가 내렸다거나 하는 그런 가십거리 같은 허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경이로움은 바로 죽음조차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놀라운 창의성, 자기 권력에 대한 끝없는 자의식,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눈물겨운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생생한 욕망들이 무려 5,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집트가 남긴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우리의 이 현대 문명이 모래 속으로 싹 파묻혀버린다면요. 5,000년 뒤 미래의 박물관은 스마트폰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어떤 일상적인 유물들을 꺼내놓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설하고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붙잡고 싶어 했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가 남길 유산과 과연 얼마나 다를지 오늘 해설이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호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